며느리도 우리도 못하는 년?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백내장 수술을 하신 친정엄마를 3일 밤낮으로 간호하고 돌아온 저녁, 제 눈앞에 놓인 식탁에는 덩그러니 남편과 시어머니의 밥그릇만 놓여 있었어요. 피곤함에 짓눌린 제게 돌아온 건 늘 그렇듯 숨막히는 구박뿐이었죠. 그 옆에서 제 눈치만 보며 묵묵히 밥을 밀어넣는 남편을 본 순간 저는 조용히 짐을 싸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가 사라진 시댁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는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로 매달 꼬박꼬박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언제나 제 손을 거쳐 시댁 식구들의 살림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남편 민수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은 이름만 사장이지 늘 적자였고 집안의 전기세와 가스비, 반찬값까지 전부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돈을 모으자던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시댁으로 들어오는 게 모든 화근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집 하나 마련할 때까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던 그 말을 저는 참 어리석게도 곧이곧대로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공짜로 부리는 식모쯤으로 여겼습니다.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까지 온 집안일을 저한테 떠넘기면서도 정작 생활비를 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한번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애비 없이 자란 티가 그렇게 나니? 며느리가 친정을 가? 가정교육을 어디서 그따위로 받았어? 제 친정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 상처를 후벼 팠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한 번도 대들지 못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며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친정엄마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눈 수술을 하셔서요. 사흘만 가서 곁에 있다 올게요. 제가 손을 모은 채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아주 이제는 시애미를 개똥으로 하는구나.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저는 겨우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을 마친 엄마는 눈에 하얀 안대를 한 채로 제 손을 더듬어 잡으셨어요. 지원아, 시댁 눈치 보이는데 뭐하러 왔어? 엄마는 혼자서도 괜찮아. 괜히 너까지 미움받을라. 어서 들어가, 응? 제 손을 토닥이는 엄마의 손이 어찌나 거칠고 야위었던지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 삼켰습니다. 평생 저 하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였어요. 저는 사흘 내내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미음을 끓여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고 시간 맞춰 안약을 넣어드리고 화장실까지 부축해 모셨습니다. 밤에는 엄마가 뒤척일 때마다 깰까봐 저도 모르게 잠을 설쳤어요.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지친 몸을 끌고 시댁으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확 스쳤어요.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밥그릇이 딱 2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수의 자리에만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제가 늘 앉던 자리는 횡하니 비어 있었어요. 저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 빈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제 밥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로 밥상을 탁 내리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밥상 위에 국그릇이 출렁이며 국물이 튀었습니다.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게 무슨 낯짝으로 밥을 찾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옆에 있던 남편 민수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민수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슬그머니 제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식물처럼 부려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들먹이며 욕을 해도 민수는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뒤에 숨어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사람이었죠.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야, 너는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 제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어, 엄마가 화가 나셔서 그런 거니까 너도 알잖아. 그냥 좀 참아, 응? 민수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우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돌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위에 올려둔 캐리어를 끌어내려 바닥에 활짝 펼쳤습니다. 3년 동안 제 월급으로 사들인 냉장고와 세탁기, 텔레비전, 그릇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옷가지와 수학 강의 자료가 든 가방만 차곡차곡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뒤늦게 방문 앞으로 다가온 민수가 캐리어 손잡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한밤중에 이러지 마. 엄마, 지원이가 진짜 짐 싸요. 어떻게 좀 말려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캐리어를 끌어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당황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택시에 올라탄 저는 곧장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 민수 번호, 시댁 친척들 번호까지 하나하나 차단시켜버렸죠.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일 때마다 가슴속이 오히려 후련해졌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안대를 한 채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문 여는 소리에 놀라 더듬더듬 벽을 짚고 일어나신 모양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부축해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엄마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다시 왔지. 엄마를 자리에 누이고 이불을 어깨까지 꼭 덮어드린 뒤 저는 거실로 나와 불을 끄고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과 생활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사용하던 공과금 자동이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끊어버렸어요.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글자가 뜰 때마다 저는 지난 3년의 굴레가 한 겹씩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날 오후 저는 일하던 학원으로 찾아가 원장님께 사정을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당분간 야간 특강까지 제가 맡고 싶어요. 수업을 더 늘려주세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저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엄마 곁에 누웠습니다. 야윈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가짜 가족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차례였어요. 머릿속으로 이혼 소장의 첫 줄을 천천히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나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친정집에서 엄마 병간호를 하며 새 업무용 핸드폰으로 학원 일을 챙기던 저는 그날 오후 시댁 집안 꼴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전해들은 그 집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본 적 없는 두 사람이 끼니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 거실 바닥에는 기름때 묻은 그릇과 비닐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빨래통에는 입던 옷이 며칠째 그대로 처박혀 쉰내를 풍겼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발 디딜 틈 없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끊어버린 자동이체 탓에 우편함에는 무서운 종이가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전기와 가스 공급을 곧 끊겠다는 빨간 글씨의 예고장이었습니다. 뒤늦게 그 종이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그제야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민수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전기를 끊는다니. 빨리 지원이한테 전화 안 해? 시어머니가 예고장을 흔들며 민수를 다그쳤어요. 민수는 제 번호로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 한 번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번호는 제가 깨끗이 차단해둔 뒤였으니까요. 급기야 두 사람은 동네 사람의 핸드폰까지 빌려 다른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원 학부모들과 연락하는 새 업무용 핸드폰만 손에 쥔 채 시댁에서 걸려오는 그 어떤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번호가 화면에 뜰 때마다 저는 조용히 전원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시달려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민수는 결국 제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엄마가 안대를 한 채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지원아, 문 좀 열어봐. 나 너랑 얘기 좀 하자고.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지금 난리 났어. 좀 열어봐, 응? 민수가 문고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차분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제가 엄마를 안심시킨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남의 집 현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고 또박또박 상황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자 큰소리치던 민수는 순식간에 풀이 죽어 꼬리를 내렸어요. 아니, 제 아내라서 그냥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경찰까지 부를 건 또 뭐야? 너 정말 너무한다. 민수가 경찰에게 떠밀려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창문 틈으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협박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아주머니 며칠 데리고 제가 일하는 학원 근처 카페에 진을 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학원 앞에서 며느리가 시애미를 내쫓았다고 동네방네 떠들어 망신을 주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낌새를 미리 알아챘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학부모 한 분이 슬쩍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지원 선생님, 요즘 선생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동네에서 말을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조심하세요. 카페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곧바로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원에 출근할 때 정문 대신 후문으로만 드나들며 제 동선을 철저히 숨겼어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원장님께 부탁드려 학원 로비에 폐쇄로 카메라를 한 대 더 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카페에 진을 치고 며칠을 기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허탕만친 그들은 슬그머니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소란을 차단하는 동안 저는 오히려 일에 무서운 집중력을 쏟아부었어요. 낮에는 정규 수업을, 저녁에는 야간 특강을, 주말에는 보충 수업까지 맡았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쥐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잡념이 사라졌어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수입은 이전의 2배를 훌쩍 넘어섰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3년 동안 빼앗겼던 제 몫을 비로소 되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댁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민수는 대리점 월세와 직원 월급을 감당하지 못해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선후배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 이미 민수가 얼마나 무능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지 다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민수야. 나도 요즘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에 보자.
민수의 친구가 어색하게 손을 내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민수의 어깨가 축 처졌지만 그건 전부 자기가 뿌린 씨앗이었어요. 생활고는 시어머니에게도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쌀쌀 돈조차 빠듯해지자 평생 일이라고는 손에 대본 적 없던 시어머니가 동네 마트 계산원 자리를 구하러 나갔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님에게 짜증을 부리고 동료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그 못된 성미가 어디 가겠어요. 아니, 손님이 좀 천천히 하면 어디가 턴나나.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나원 참 더러워서 안 한다 안 해. 마트 사장에게 한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만 거예요. 며느리 부려먹는 데만 익숙했던 사람이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특강을 마치고 친정집으로 돌아온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잠드신 걸 확인하고 제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혼 소송에 쓸 재산 분할 명세서를 한 줄 한 줄 정리하던 참이었어요. 3년간 제 월급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통장 내역을 펼쳐놓고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책상 한쪽에 무심코 쌓아둔 우편물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칠 전 친정으로 주소를 바꿔둔 뒤로 도착한 우편물들이었어요. 광고 전단지와 고지서를 한 장씩 넘기던 제 손이 어느 봉투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낯선 제2금융권 회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힌 봉투였어요. 겉면에는 분명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펼쳐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거액의 대출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옷을 갈아입었어요. 밤새 손에 쥐고 있던 그 독촉장은 어느새 땀에 젖어 구깃구깃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에 딱 맞춰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출 창구 앞에 앉아 직원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런 대출이 잡혀 있다는데요. 저는 이런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작년에 본인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신 기록이 있는데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인감도장하고 서명도 정확히 찍혀 있어서요. 본인이 안 하셨다고 하시면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제 명의를 도용해 누군가 거액을 빌려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었어요. 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 뿐이었으니까요. 바로 남편 민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출 서류를 한 장씩 사진으로 찍었어요. 서류 위에는 제가 찍은 적 없는 인감도장과 제 글씨를 어설프게 흉내낸 서명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위조된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수를 남의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친 죄로 고소했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서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사실을 진술했어요. 제 도장을 훔쳐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려갔어요. 저는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책상 위에 증거 사진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요. 수업이 한창이던 학원으로 시어머니가 들이닥친 겁니다. 학원 데스크를 지나 강의실 문을 벌컥 열어젖힌 시어머니는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이 나쁜 년, 시애미를 길바닥에 내쫓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사람들이 다 봐야 돼. 이 옆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야 한다고. 상담을 받으러 와 있던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학원으로 달려간 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저는 미리 신고해둔 경찰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일터예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신 곳이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은 영업 방해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제 명예를 훼손하시고 계신 거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관이 학원 안으로 들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그 자리에서 붙들렸습니다. 이거 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어. 시어머니가 경찰관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시어머니를 빼내겠다고 이번에는 민수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마침 그 경찰서는 민수가 문서 위조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형사과 복도에서 저와 민수는 최악의 모습으로 마주쳤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를 유치장에 쳐넣어?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민수가 핏대를 세우며 제게 다가섰어요. 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가놓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제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되받아쳤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아챘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 모양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와 입씨름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대학 동창인 지연을 찾아갔어요. 지연은 이혼 사건만 전문으로 맡아온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지연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원아, 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겠다. 이건 네가 100번 1000번 이기고도 남을 싸움이야. 걱정 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끝내줄게.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전부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엄마에게 퍼부었던 폭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과 민수가 제 돈을 빼돌린 내역까지 빠짐없이 정리한 자료였어요. 지연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이혼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민수가 다시는 저와 엄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까지 함께 넣었어요. 그런데 소장을 받아든 민수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뉘우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온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대리점을 하며 진 빚까지 부부가 함께 진 빚이라며 그 절반을 저더러 갚으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그 종이를 받아든 날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민수가 몰래 받아간 대출 이자까지 한꺼번에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눈을 붙여도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속이 뒤틀리는 위경련에 새벽이면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라가던 어느 날 학원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지원 선생님, 내가 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한데 시어머니 사건 이후로 학부모들 항의가 너무 거세요. 당분간 좀 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원장님이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소송 비용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밥줄마저 끊길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짐을 챙겨 학원을 나선 저는 건물 앞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도 저는 한동안 일어설 기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원장님의 권유대로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실을 둘러보며 분필가루가 묻은 칠판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상자 하나에 그동안 쓰던 물건을 담아들고 동네 학원을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학원 바로 옆 카페 통유리 너머로
누군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낯선 남자였어요. 며칠 전 수학 강사들이 모이는 인터넷 모임 쪽지로 저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의 대표라는 도윤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저를 맞았어요. 지원 선생님 맞으시죠?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놀라셨다면 죄송해요.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그가 권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으로 내밀며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께서 예전에 강사 모임에 익명으로 올리셨던 심한 문제풀이 제가 전부 봤습니다. 그 풀이법하고 직접 만드신 교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걸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도윤은 제가 익명으로 올렸던 글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풀이를 그렇게까지 눈여겨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도윤은 깔끔한 명함을 한 장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희 학원 인터넷 강의팀에 합류해 주셨으면 해서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빚더미에 깔려 벤치에 주저앉아 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사람은 제가 가진 능력을 알아봐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도윤이 내민 계약서를 펼쳐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 제 빚을 전부 갚고도 남을 만큼의 계약금이 적혀 있었어요. 수익을 나누는 조건도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들어 계약서의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가진 거 전부 쏟아붓겠습니다. 제가 도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제 개인적인 법적 문제까지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학원 전담 법무팀을 통째로 붙여주며 제 이혼 소송과 대출 문제를 돕도록 도왔어요. 전문가들이 달라붙자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소송의 흐름이 순식간에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수가 적반하장으로 떠넘기려던 빚도 위조된 서류가 명백히 증거로 드러나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 놓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형 학원의 의리의리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저는 그동안 꿈꾸었던 강의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옛날 방식은 전부 버렸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누구나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직관적인 강의를 만들어 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촬영에 매달렸어요. 도윤은 그런 저를 늘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매일 자정이 넘도록 강의안을 고치고 또 고치는 저를 위해 그는 직접 따뜻한 야식을 사들고 스튜디오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끼니 거르시면 안 됩니다. 강의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몸이 먼저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그릇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밤늦게 함께 강의안을 들여다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쌓여갔어요. 어느새 도윤은 단순한 일로 만난 사람 이상으로 든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법무팀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마침내 민수의 문서 위조 혐의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시에 제가 갚아야 했던 그 대출의 상환 의무도 정지되었습니다. 목을 조여오던 빚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첫 인터넷 강의의 맛보기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수험생들이 모이는 게시판과 영상 사이트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조회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강사들을 단숨에 뛰어넘는 반응이었어요. 첫 강의를 정식으로 연 지 겨우 한 달 만에 제 유료 수강생 수는 수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수강생을 모은 신기록이었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수험생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스타 강사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식모 취급을 받던 제가 말이에요. 도윤은 첫 강의 성공을 축하하는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 직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도윤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건 전부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결과예요. 제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저는 향기로운 꽃다발을 받아들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의 그늘에 갇혀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지난 날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벅찬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저는 품에 안은 꽃다발에 살며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처음 연 지 어느덧 6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제 삶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매달 정산받는 금액이 억대 단위로 불어났고, 저는 누가 봐도 업계 최고의 일타 강사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지난날 빼앗기기만 했던 제 노력이 마침내 제 값을 받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지던 사람이 이제는 제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겁니다. 성공을 손에 쥐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어요. 낡고 좁은 주택에서 평생 고생만 하신 친정엄마를 좋은 집으로 모시는 일이었어요. 저는 보안이 철저하고 공기 좋은 강남의 새 아파트를 사서 엄마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들인 날 널찍한 거실에 들어선 엄마가 한참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지원아, 이게 다 우리 집이야? 엄마는 꿈만 같다.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좋은 집에서 다 살아보네. 다 우리 딸 덕분이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쓰다듬으셨어요. 평생 거칠어진 그 손을 보며 저는 그동안 못해드린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살자. 고생은 이제 다 끝났어. 제가 엄마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제 품 안에서 작게 들썩였어요. 주말이면 저는 엄마와 함께 단지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손에 들고 잘 가꿔진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거닐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밥 한 끼 차리는 것도 친정에 가는 것도 그 누구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제 시간이었어요. 지나가던 이웃들이 가볍게 목례를 건네면 저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주말의 햇살이 어찌나 따스하던지 저는 비로소 제대로 숨쉬며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만든 강의 교재도 책으로 나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다듬은 책이었어요. 서점에 깔리자마자 단숨에 판매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처음으로 독자들과 만나는 사인회 자리도 열렸어요. 긴 줄을 서서 제 사인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생님 강의 덕분에 우리 애가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 만나는 게 우리 애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에요. 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니 제가 더 감사하죠. 끝까지 응원할게요. 제가 학생의 책에 또박또박 사인을 적어 건네며 답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손을 맞잡을 때마다 제가 헛되이 살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 또이는 제가 점점 바빠지자 저만 전담하는 매니지먼트 팀을 따로 꾸려주었습니다. 촬영장이든 행사장이든 늘 함께 다니며 제 몸 상태부터 챙기는 그의 다정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선생님,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중간에 1시간이라도 꼭 쉬셔야 됩니다. 몸 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조정해 놨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윤이 일정표를 보며 세심하게 시간을 비워두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그저 고마운 동업자로만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를 기다리는 제 마음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이혼 소송이 마침내 끝이 났어요. 법원은 제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물론이고 민수가 운영하던 대리점 보증금까지 가압류해 제가 입었던 손해를 전부 되찾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3년간 빼앗겼던 제 모든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후련함과 함께 그동안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마침 밖에서 기다리던 도윤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제대로 축하해야죠. 제가 좋은데 예약해뒀어요. 도윤이 활짝 웃으며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분위기 좋은 고급 식당이었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자리에서 도윤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지원아. 사실 난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처음 네 프리를 봤을 때부터 너라는 사람이 궁금했어. 이건 일이 아니라 내 진심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반년 동안 그가 보여준 진심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야식을 사들고 오던 모습도 제 일정 하나하나를 챙기던 마음도 전부요. 고마워. 나도 네 마음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어. 제가 그를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 상처로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이 그날 비로소 활짝 열렸어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을래. 너랑 같이라면. 제가 그의 손에 제 손을 살며시 포겠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도윤은 일도 사랑도 함께 나누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향한 세상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방송국 교육 다큐멘터리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저를 찾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강사를 넘어 자기 힘으로 일어선 여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힘든 처지에 놓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본보기로 제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방송에 나가 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응원 편지가 쏟아졌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제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새 아파트의 식탁에는 엄마와 도윤이 함께 둘러앉았어요. 엄마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 위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도윤군, 우리 지원이 잘 부탁해요. 고생 많이 한 아이니까. 엄마가 도윤에게 반찬을 자꾸만 챙겨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원이 평생 웃게 해줄게요. 두 분 다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도윤이 엄마의 빈 그릇에 국을 떠담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정겨운 밥상을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밥그릇 하나 빠진 채 차려져 있던 그 차가운 식탁의 기억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우리 집 식탁에는 오직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했어요.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강의 준비를 하던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이름이 인터넷 검색어 메뉴에 떡하니 올라와 있었어요. 처음엔 새 강의 반응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가볍게 검색창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글들을 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전 남편 민수가 영상 하나를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대리점이 파산 직전까지 몰린 자기 처지를 비관하다 못해 홀로 성공한 저를 향한 질투심으로 만들어낸 거짓 영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교묘하게 짜집기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때리고 학대해서 집을 나갔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앞뒤를 잘라붙인 제 말투가 어찌나 그럴듯했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만 했습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가 입술을 떨며 화면을 노려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쥐고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 영상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엄마들이 모이는 큰 인터넷 모임과 입시 게시판을 타고 조회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을 넘어섰어요. 저를 향한 비난 댓글이 끝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를 때렸다고? 인성이 글렀네. 저런 사람한테 우리 애를 맡겼다니 소름 끼친다. 강사로서 어렵게 쌓아 올린 제 도덕성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한순간에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눈물까지 짜내는 연기로 며느리에게 쫓겨난 불쌍한 노인 행세를 한 거예요. 내가 그 며느리한테 맞고 산 세월이 얼마인지 아세요? 말도 다 못해요. 자식 같은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이 늙은이가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서러워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사람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3년 동안 저를 식모처럼 부려먹던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저를 향한 거센 비난으로 뒤집혔어요. 학원 게시판에는 강의를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환불글이 올라와 게시판이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예정되어 있던 큰 기업의 광고 촬영도 방송 출연 일정도 줄줄이 취소된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번 광고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회사 입장도 곤란해서요. 광고 담당자가 난처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성스러운 일부 사람들이 저와 엄마가 사는 아파트 정문까지 몰려왔어요. 손에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마저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가짜 강사 물러가라. 학대법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엄마가 새파랗게 질리셨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은 눈이 채 회복되기도 전이었어요. 지원아,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응? 엄마가 제 팔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아온 엄마가 영무도 모른 채 떨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저 사람들 다 거짓말에 속은 거야. 내가 다 바로 잡을게. 제가 엄마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드렸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충격을 견디지 못한 엄마가 그 자리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주저앉으셨어요.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이는 엄마를 보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엄마를 들쳐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엄마는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얀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운 엄마의 야윈 얼굴을 보며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겨우 되찾은 평화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짓밟히다니 억울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엄마가 또... 제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차오르는 눈물에 앞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식을 듣고 도인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도인은 새파랗게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곧장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원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모함이야. 내가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일단 너부터 안전한 곳으로 가자. 응? 도인의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도인은 그 길로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고는 운영 중이던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잠시 멈추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들끓는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도요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를 인적이 드문 외곽의 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추스르라는 그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별장에 도착한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창밖의 짙은 어둠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누운 엄마의 야윈 얼굴이, 거짓에 속아 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렇게 긴 밤을 보내던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대로 숨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자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시댁을 나오던 그날부터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둔 과거의 자료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을 담은 녹음 파일, 3년간의 통장 이체내역, 민수의 문서 위주를 밝힌 경찰 수사 기록까지 전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펼쳐놓고 밤새도록 자료를 한 장 한 장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항목별로 빈틈없이 추려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 손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증거가 가지런히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곧장 도윤과 법무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에 해명자료 돌리는 거 그거 다 그만둬. 나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변호사 통하지 않고 내 입으로 직접 다 밝힐 거야.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내 유튜브 채널에서 나 혼자 생방송 할 거야. 빠짐없이 준비해줘.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도윤의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내가 끝까지 옆에서 다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윤이 제 결심을 온전히 믿어주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동이터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제 손으로 세상에 꺼내 보일 차례였어요. 라이브 방송 당일이 밝았어요. 저는 별장 거실 한쪽에 카메라를 세워두고 그 앞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두 볼이 헬쓱하게 들어갔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손에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화면 속 시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 그러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제 방송에 접속했습니다. 저를 응원하는 사람도 욕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뒤섞여 있었을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저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셨죠? 오늘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만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떤 감정적인 호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먹이지도 억울하다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 한마디보다 증거 한 장이 더 강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곧바로 준비해둔 첫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먼저 이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서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3년간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엄마에게 퍼부었던 적나라한 폭언이 그대로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애비 없이 자란 티가 난다는 말부터 식모처럼 부려먹으며 내뱉던 온갖 모욕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는 영상 속에서 불쌍한 노인 행세를 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방송화면의 댓글창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 영상에서 눈물 짜내던 그 할머니 목소리 맞지? 이게 진짜야? 아까 인터뷰랑 완전히 딴판이잖아. 사람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지난 3년간 제 월급에서 시댁의 생활비와 공과금, 그리고 민수의 대리점비까지 메워온 은행 이체 내역이었어요. 수백 건이 넘는 그 기록을 저는 연도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한 장씩 천천히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의 살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월급으로 굴러갔습니다. 제가 학대를 했다는 바로 그 집에서요. 제가 담담한 목소리로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전기세, 가스비, 반찬값, 그리고 남편이 진 빚까지 전부 제가 갚았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숫자들 앞에서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댓글창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큼지막하게 띄웠습니다. 전 남편 민수가 제 이름을 도용해 거액을 빌렸던 경찰 수사 기록이었어요. 위조된 제 도장과 서명이 찍힌 서류, 그리고 그가 남의 문서를 위조한 죄로 유죄를 받은 판결문까지 빠짐없이 공개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거액을 빌려간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를 학대범으로 몰아간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또박또박 마지막 말을 맺었어요. 그 순간 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저를 향하던 손가락질이 한순간의 방향을 틀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다 속았네. 저 사람이 진짜 피해자였어. 민수랑 그 시어머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해?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카메라를 끄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의자의 깊숙이 기댔어요. 손끝이 그제야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황은 빠르게 뒤바뀌었어요. 민수의 유튜브 채널은 분노한 사람들의 비난 댓글과 신고가 쏟아지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거짓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냈던 사람들도 줄줄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마다 사과 영상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오히려 민수가 자기들까지 속였다며 거짓 사실을 퍼뜨린 그를 맞고소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저를 물어뜯던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등을 돌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움직였어요. 전 남편 민수에게 거짓 사실로 남의 명예를 짓밟고 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결국 민수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앞섰습니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의 끝이 이렇게까지 비참하다는 게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가 뿌린 씨앗이었어요. 사태가 진정되자 이번에는 거짓말처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비난하며 강의를 환불했던 수강생들이 일제히 사과의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진실도 모르고 함부로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선생님 강의 없으면 안 돼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환불했던 강의를 다시 결제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 강의 매출은 위기가 닥치기 전보다 무려 3배 이상 폭등했어요. 무너졌던 자리에서 오히려 더 높이 올라선 겁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던 엄마도 그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거봐, 우리 딸. 진실은 아무리 묻으려고 해도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지원이를 믿었어.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안심한 듯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핏기가 돌기 시작한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버텼어. 제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흐느꼈어요. 모든 오명을 벗던 그날, 도연이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펼쳐 보인 것은 제 이름이 큼지막하게 걸린 새 건물의 조감도였어요. 네가 다시 일어선 거 축하한다는 의미야. 이건 온전히 너만의 공간이 될 거야.
이제 누구도 너를 흔들지 못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이 다 알았으니까.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조감도를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주저앉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네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제가 도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모든 오해를 깨끗이 벗고 다시 강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칠판 앞에 선 제 손에는 분필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던 학생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맑은 눈들을 하나하나 마주 보며 천천히 첫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참 공평하다는 말을 저는 그 1년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전 남편 민수의 핸드폰 대리점은 엄청난 위약금과 빚을 떠안고 결국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그 앞을 지나다 보니 철거업체 사람들이 간판을 우악스럽게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간판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듣던 그 자리에는 이제 먼지만 풀풀 날렸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 이내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들이 구속된 뒤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시어머니는 결국 야반도주를 하듯 한밤중에 동네를 떠났어요. 나중에 건너 들려온 소식으로는 지방의 어느 후미진 식당 주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설거지 한번 손수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제게 온갖 집안일을 떠넘기던 그 손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구나. 그런 담담한 마음뿐이었어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반면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피어났어요. 저는 도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마침내 제 오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몸담았던 대형 입시학원에서 완전히 독립해 제 이름 석자를 단독으로 내건 프리미엄 수학학원을 연 거예요. 제 손으로 강의실 하나하나를 꾸미고 책상 한 줄까지 직접 골랐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학원이 드디어 문을 여는 날이 밝았어요. 개원식 날 학원 로비는 아침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어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러 온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마다 손에 꽃다발과 화분을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건네는 따뜻한 말에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짜 영상에 속아 저를 떠났다가 돌아온 학생들도 미안한 얼굴로 제 손을 맞잡았어요. 선생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끝까지 믿어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선생님 절대 안 떠날 거예요.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와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북적이는 사람들 한가운데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엄마가 서 계셨어요. 백내장 수술의 흔적도 그날의 충격도 말끔히 떨쳐낸 엄마는 그날 누구보다 환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딸 좀 봐. 이 큰 학원 원장님이 다 됐어. 엄마는 우리 지원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정말이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가 날 끝까지 믿어준 덕분이야. 우리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제가 엄마를 가만히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품에 안긴 엄마의 어깨가 예전처럼 야위지 않고 제법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밥그릇 하나 빠진 차가운 식탁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던 그날의 제가 어느새 여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떠들썩한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였어요. 저는 텅 빈 강의실에 홀로 남아 새 칠판을 가만히 쓸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반지 하나가 강의실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평생 네 곁에서 함께 걷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도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식으로 청혼했어요. 저는 차오르는 마음을 가만히 누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 너랑이라면 어떤 길이든 함께 걷고 싶어.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윤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살며시 끼워주는 순간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식모 취급을 받으며 숨죽이던 어제의 며느리가 이제는 제 두 발로 우뚝 선 한 사람의 여성으로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새학원 원장실 창가에 홀로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조용히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달려가던 그날 밤에 비참했던 기억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어요. 빈 밥그릇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던 그 차가운 저녁도요. 쫓겨나듯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제 모습이 어제 일처럼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든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남에게 짓눌려 숨죽이던 그 삶을 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부수고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이 눈부신 자리를 쟁취해냈습니다. 그 사실을 가만히 떠올리니 제 자신이 더없이 대견하고 또 자랑스러웠어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이윽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제 학원의 첫 수업을 위해 강단 앞에 섰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분필을 단단히 쥐고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 목소리가 강의실 가득 또렷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제 삶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저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밥그릇 하나 빠진 차가운 식탁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리어를 끌던 그날, 지원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모 취급을 견디고 명의도용의 배신을 이겨내고 조작된 거짓 영상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원은 남이 떠먹여주는 위로를 기다리는 대신 자기 손으로 진실을 꺼내 보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였을지 모를 한 여인이 끝내 제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세상의 모든 지원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버티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식무 취급받던 며느리에서 자기 이름을 건 당당한 원장으로 거듭난 지원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